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 사업은 추진 당시에는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은 건 현 정부의 부동산값 폭등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성남시 의회 회의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는 실무진이 사업 추진 초기에 이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고 했는데도 윗선에서 잘랐다고 처음으로 공개 증언했습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이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성남시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명하게 규명돼야 할 대목입니다. 이 소식 포함해서 오늘도 대장동 사건 관련 뉴스들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한 수사, 그리고 신속한 수사, 무엇보다도 공정한 수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몸통이고 누가 깃털인지 특검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철저하게 밝힙시다. 이재명이 주범입니다. 명확한 배임 범죄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검 빨리 만들고 검찰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이 사업 전체가 알고 보니까 수천억의 비리 사업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성남시가 책임을 어느 정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때는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이걸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거죠. 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배임 범죄의 주범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이낙연 캠프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배임 혐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장동 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석연치 않은 설계를 해서 민간인들이 투자금에 비해 과도한 이익을 차지했다는 점이죠. 잠시 다시 그래픽을 보면서 되짚어 보겠습니다.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주주들은 1억 원가량을 넣어서 1,200억가량의 배당금을 얻었고 1억이 안 되는 돈을 넣어 100억, 1,000억 이상으로 추정되는 배당금을 가져가는 등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습니다. 개인이 1,000배가 넘는, 그러니까 투자금의 1,000배가 넘는 배당금을 가져간 경우도 있었어요. 네, 때문에 구속된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영장을 보면요.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과도하게 특혜를 몰아줘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개발 이익이 소수의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와 결탁해서 사업자 선정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의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런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의 개발 이익을 몰아주도록 사업을 설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이게 유 전 본부장의 배임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당시의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배임 문제다, 이렇게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어제 대장동 게이트 투쟁 강도를 최고 수위로 높인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인 도보 투쟁에 나서면서 설계자를 자처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매우 많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여론전에도 앞장섰습니다. 특검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인데요. 국민의힘 주자들 목소리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은 의혹 사건이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의혹이 아니고 확인된 배임 범죄입니다. 그리고 기본 범죄 구도가 확실하게 나왔고 거기에 공동 주범이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유동규, 이렇게 확실하게 나온 범죄 사건이고 특검 빨리 만들고 검찰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그게 압수수색이 뭐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도대체 이따위로 수사합니까? 이재명 게이트입니다. 이재명이 주범이라는 그런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이재명 후보는 1급 피의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현재의 사법적 신분은 대선 경선 후보이기에 앞서 법적으로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재명이 갈 곳이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저희가 온 국민이 확신할 수 있게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쉽게 말해 배임죄라고 하면 주로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 등의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상당히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 현직 공무원이 어제 공개된 공식 회의 자리, 그러니까 시의회 상임위에 나와서 당시 2개 개발팀 모두가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자 이런 의견을 냈지만 묵살당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은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모개발 2처장의 진술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기술적인 입장에서 저희는 이것이 향후에 보상을 하고 택지 조성까지 하면은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그 위에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검토를 요한다는 것을 수기로 써서 개발공무장한테 제출했습니다. 아하, 수기로 써서 그러니까 이제 그 향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 특히 경제 전망이 좋아진다면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즉 수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공공에서 환수하거나 우리가 마땅히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보고를 수기로 작성하셨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1팀은 어떻습니까? 1팀도 그런 조항을 필요하다고 검토 보고를 올렸습니까? 지금 그 언론에 뜬 게 오늘 뜬 것도 그 1팀에서 작성을 한 거거든요. 네. 저희 팀이 아니라 1팀에서 작성을 한 그러니까 겁니다. 그게 언론에 지금 기사가 된 걸로 제가 보입니다. 그 1팀에서도 개발 수익에 대한 초과 수익에 대해서 환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검토한 게 지금. 그럼 1, 2팀 둘 다 초과 수익에 대해서 환원을 해야 된다고 올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공모지침서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정된 공모지침서는 초과 수익 부분이 빠진 거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증언을 한 분에 대해서 현직 공무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공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준 공무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당시 실무자의 내부 증언이 처음으로 공개된 거기 때문에 사태 진상을 파악한 데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2개 개발팀이 모두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 이런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다는 요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공에서 초과 이익을 환수하거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수기로 그러니까 글로 써가지고 손으로 써서 작성해서 보고했다. 이겁니다. 네, 지금 들으신 이 당시 이모개발 2처장은 이 당시에 자신이 개발 2팀장이었고요. 김모 씨가 개발 1팀장이었는데 이 개발 1팀 역시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이 올라왔지만 결국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공모 지침서에서 빠졌다. 이런 설명입니다.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실무팀은 1팀이었지만 개발사업본부에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2팀도 이 경제 사정에 따른 초과 수익이 발생했을 때 공공에서 환수하라는 대책을 처장님께서 직접 수기로 보고를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유동규 본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보고가 저는 개발본부장이 시켰기 때문에 개발본부장한테 지시한 대로 갖다 드렸습니다. 결국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결국 공모지침서에서 그 조항이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다가 계약이 완료됐을 적에 빠져 있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 마지막 최종 결정은 유동규 본부장이었습니까? 그건 좀 상황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동규 본부장님이 사장 대행할 적은 3월 11일부터기 때문에 공모지를 할 적에는 이제 사장 대행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사업 해박할 적에는 아마 사장 대행이었을 것 같습니다. 혼재돼 있죠? 예. 공모지침서일 때는 기획본부장이었고 사업 해박할 때는 사장 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지침서를 최종 결재한 사람 그 시기가 지금 헷갈리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3일인데 네. 공모지침서를 사장님까지 결정했다 그러면 그 전에 계셨던 분이 했었을 거고요. 네. 공모지침서에 대한 거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기가 우선협정이 된 뒤에 5월 정도에 작성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어쨌든 1, 2팀에서 둘 다 두 개 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에 관여하는 팀이 아니더라도 초과 수익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했는데 둘 다 초과 수익 환수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고를 올렸지만 결국 공모지침서상에선 그 조항이 빠졌다는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두 개 개발팀의 의견이 당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전달이 됐지만 최종 공모지침서에서 실무팀의 의견을 뺀 사람이 유 전 본부장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들었던 증언을 한 개발 2처장 이모 씨가 얼마 전에는 또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2처장을 부른 데 이어서 어제는 김모 개발사업 1처장을 소환해 공모지침서와 관련한 의견서 제출 경위와 또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묵살한 인물이 누군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에 소환된 개발 1처장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 좀 있는 그대로 얘기하실 생각이신가요? 제가 한 일만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한 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개발사업본부 실행 업무 담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압수수색 나오셨을 때 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실무팀들이 공모지침서라는 걸 만들 때부터 초과이익 환수를 검토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도 윗선에서 묵살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이 초과이익 환수라는 건요. 원래 이 개발 사업이라는 게 뭐 1, 2년 내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뒤에 실제 분양할 때 과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또는 뭐 폭등했을 때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하느냐, 이익을 또 나누느냐, 뭐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은 대장동 개발에서는 빠졌지만 뭐 다른 뭐 우이래나 아니면 뭐 평택 현덕지구나 이런 데 개발할 때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새롭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빠지는데 최초 보고서에는 있었는데 나중에 그 유동규 본부장을 거치면서 그게 빠졌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걸 빼도록 했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유동규 본부장 구속영장에 보면 배임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됐단 말이죠. 네네. 그걸 뺨으로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천억 원의 이득을 챙기지 못했다.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 과정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그림의 중심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유동규 본부장의 배임 혐의까지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뒷부분, 아직 안 나온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이제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할 수도 있지만 폭락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대비해서 1,800억을 갖다가 무조건 1,822억을 먼저 확보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평택 현덕지구라고 하는 곳은 이거보다 우연 부담이 훨씬 더 많은 데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도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넣어놨어요. 근데 이거는 남판교 지역입니다. 판교하고 바로 붙은 지역인데 판교가 얼마나 대박을 터뜨렸는지 다 아시죠? 그런 걸 보면 폭락 가능성은 없다. 그거는 뭐 당시에 여러 증언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에 대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의견서가 작성됐지만 최종 협약에서 빠진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정관 및 관련법에 따라 이재명 당시 시장이 해당 내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것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땅값이 올라서 민간 사업자가 수익을 많이 가져가긴 했지만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당시만 해도 사정이 달랐다. 이런 취지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미래 부동산 수익을 알아맞추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그간의 이 후보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익 규모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확정 개발 이익을 최우선 배당 또는 시행하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손해나면 그분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위험 부담을 하는 거죠. 노벨이 화약 발명 설계를 했다고 해서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설계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2018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총리 하시는 동안에 집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본인의 잘못 인정하시고 계신데. 아까 2018년부터 집값이 올랐다, 땅값이 올랐다 그러시는데요. PF라든가 설계는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땅값 때문에 이익이 커지긴 했지만 만약 손해가 났다면 이 역시 민간업자들이 감당했을 것이다.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잠시 전 들으신 것처럼 당시 실무진들은 사업 추진 초기에 이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는 거고요. 이게 윗선에서 묵살이 됐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중앙일보 보도를 보시면요. 화천대유 측이 사업협약서 초안을 만들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팀의 자료를 요청했고 사업 1팀 소속 한모 씨는 2015년 5월 27일 오전에 사업협약서 수정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를 만들어 보고했다고 합니다. 당시 개발 1팀 한모 씨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이런 취지의 검토 문건을 작성해 보고를 했다가 같은 날 돌연 해당 내용이 빠진 사업협약서 검토 문건을 다시 보고했고 이 문건은 유동규 당시 본부장 산하에 있던 전략사업팀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전략사업팀은 바로 이 환수 조항이 삭제된 공문을 화천대유 측에 회신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중앙일보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런 정황을 모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지방 공기업입니다.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의 감독기관은 성남시장이고 지금 보시는 대로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및 조례에는 사업 관련 시장에 대한 의무 보고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사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 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사업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런 조항들이에요. 네, 이 때문에 야권 대선 주자들은 이재명 후보가 곧 주범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반면 이재명 후보는 배임이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맞받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너 대통령이 돼서 잡아놓으면 되지. 간단하잖아. 내가 이기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관련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용서 안 합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그거는 누가 봐도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체제 억정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건을 지금 우리 당에 퍼넘기려고 하는 거 보고 참 이게 뻔뻔스러워도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나. 그 무상년에 스캔들 대응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뻔뻔하게 대응하잖아요. 자기 형수 입에 담지 못한 욕설한 것도 대응하는 것도 보면. 제 지시 설계 방침에 따라서 고정으로 공모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전제로 또 응모를 했고 그걸 전제로 선정이 돼 있어서 그 공모 조건하고 다르게 더 내놔 이러면 협상이 안 되죠. 예를 들면 이게 그런 거죠. 집을 팔았는데 5억인 줄 알고 팔았는데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 낼 때 되니까 집값이 올랐어요. 그럼 집값 올랐어요. 집값 오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6억 내라고 하는 내부 의견을 묵살해가지고 그냥 5억 받았다. 이게 배임이다. 이게 지금 이 논리여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배임이 아니고 갈취. 집권남용.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유튜브 채널 열린민주당 TV에 출연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 구속에 대해서 실무그룹에서 땅값이 오를 경우 오르는 부분의 일부를 환수하자는 내부 의견을 묵살했다는 것이 배임의 근거로 돼 있다면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은 보고도 못 받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성남시의 이익 환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말하면서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더 뜯어냈다는 갈취로 물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다. 이렇게도 언급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에서는 민간의 과도한 개발 이익이 돌아갈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서가 만들어졌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 산하에 있던 전략사업팀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채로 사업협약서가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대장동 사업 구조 변화 과정을 당시 이재명 시장이 결재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겠죠. 이 때문에 저희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재명 당시 시장이 2015년 2월 대장동 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서류에 결재한 내용도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이 서류는 민관이 함께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고 관련한 출자를 승인하는 내용인데 이 문서에는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본인에 대한 그러니까 야당의 공세죠. 배임 혐의가 있다. 이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인정해서 영장이 발부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후보도 지금 법률가이기 때문에 나름 법률가로서의 어떤 그 지식이라든지 그런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석에 따라서 이런 의견을 냈을 걸로 저희는 짐작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프레임 전쟁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어떤 배임 프레임은 국민의힘에서 제시하는 것이고 유동규가 배임이니까 이재명도 배임이다. 그리고 뇌물을 같이 먹었다. 이런 자꾸 범죄자 프레임으로 이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자신은 100% 화천대유가 가져갈 것을 뺏어온 사람이다. 60%. 그런데 어떻게 손해를 줬을 수 있냐. 이건 배임이 아니다. 그리고 50억 클럽의 대다수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싸우는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상하잖아요. 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뺐을까?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 보면 4,600억을 성남시가 먼저 확보를 하고 1,800억을 상대방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50% 지분 가지고 70%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수익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국민들이 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안 가졌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초과이익을 환수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왜냐하면 너무 이익이 많이 나니까 예상보다 920억을 다시 추가적으로 환수한 거예요. 그게 터널공사비로 환수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나는 배임이 아니라 차라리 갈취다. 상대방이 이미 가져가기로 한 920억까지도 뺏어갔기 때문에 내가 갈취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냐.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실제 시행이라고 하는 게 실은 어렵거든요. 저도 뭐 시행하시는 분들과 얘기 많이 했더니 시행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익을 환수당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또한 그 화천대유가 32%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실제 1,200억을 투자해서 부동산을 이미 매입해 놨기 때문에 실은 화천대유와 갈등을 빚어서는 사업이 좌초될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협상 과정에 어떤 내부 과정도 들어봐야 되는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다. 그래서 배임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것은 조금 너무 사건을 단순하게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 성남시가 4천억이고 그다음에 민간이 1,800억 가졌다고 하는데 그 혹시 1,800억. 반대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가요? 혹시? 초기에는 이제 4,400억을 성남시가 확보하기로 한 거고 민간에서 1,800억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수익을. 예상 말씀하시는 거군요. 수익 예상에. 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성남시에서 920억을 추가 환수했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 전 본부장과 이재명 후보가요. 과거 성남 지역의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관련 같은 행사에 수차례 동석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009년 8월 2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세미나입니다. 유 전 본부장과 이재명 후보가 패널로 참석해서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었고요. 이재명 후보는 성남정책연구원 소속으로 참석해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2009년 12월 1일 국회에서 자신이 이끌던 리모델링 추진연합회 주관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도 이재명 후보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또 분당주민연합회란 인터넷 카페에 2009년 8월 31일 올라온 게시물을 보면 이번 기자회견에 주요 언론사를 섭외, 연결해 주시고 리모델링이라면 두 발 벗고 도와주시는 이재명 변호사님 모두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주도하는 기자회견을 앞두고 취재진을 섭외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며칠 전 국토위 국감에서 공개된 대장동 원주민의 녹취록과 앞서 서로 측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온 유 전 본부장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면담을 신청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유동규 본부장한테 가라. 그 본부장한테 가면은 절대 피해 안 가게 해준다. 당신 어떻게 책임지자니까 내 말이 시장 말이다. 내 말이 이재명이 말이니까 믿고 기다려라. 이재명 지사와는 그럼 개인적 친분은 없으신가요? 개인적 친분 같은 거를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냐면 같이 일하다 보면 친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측근의 개념이 뭔지 저는 정해주시면 제가 그 부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측근이 뭐예요? 기준이 무리하게 엮지 말고. 여기에 이재명 후보와 대립했던 이 후보의 친형도 유동규 전 본부장을 언급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친형인 고 이재선 회계사는 2012년 2월부터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100여 건의 글을 올렸다는 이 채널A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비공개 처리된 글들을 이 이재선 씨의 아내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됐다고 합니다. 유 본부장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전공 분야와 경력을 밝혀달라고 의문을 제기한 글도 있었고요. 성남시 간부도 유 본부장을 만나기 어렵다고 한다. 공무원과 대화하다가 문을 쾅 닫고 나간다면서 유 전 본부장의 처신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선 씨가 쓴 글에는 대장동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05년에는 반대했던 대장동 개발을 2012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라고 썼는데요. 이 채널A에 따르면 이 씨의 아내는 당시 남편이 동생을 위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한동안 잠적설까지, 그러니까 초기에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한동안 초기에 잠적설까지 나돌았던 유동규 씨가 특정 매체하고 단독 인터뷰를 가지면서 공개적으로는 악석상에 나타났는데 그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해명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와 관련돼서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달 중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에 원래 쓰던 휴대전화를 없애고요. 외부와 접촉을 끊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24일 보도된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죠. 유 전 본부장은 이 인터뷰 이후에 다시 외부와 접촉을 끊었고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이 인터뷰 기사를 작성한 미디어오늘 A 기자가 인터넷 매체 대표를 지낸 아버지로부터 유 씨를 소개받아 인터뷰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A 기자 아버지 B 씨는 인터넷 매체 M사 대표를 거쳐 지금은 주필 기자란 직함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B 씨는 지난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했고 2019년 경기콘텐츠진흥원 산하 경기영상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네, 또 B 씨는 다시마 비료 수입 판매 사업도 하는 중인데요. 유동규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원홀딩스와 동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료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출신 정 변호사와 논의해왔고 유 씨가 이 사업에 관여돼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유 전 본부장 인터뷰 경위와 관련해서 A 기자와 B 씨의 말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A 기자는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아버지가 유 씨와 어울려 다닌 기억이 있어서 유 씨와 연결해 줄 수 있느냐고 졸라서 인터뷰가 진행됐다. 이렇게 전했는데 반면 B 씨는 통화에서 유 씨 인터뷰는 아들이 알아서 했다. 유 씨와 연락하거나 친한 사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그리고 또 어제 한 온라인 대담에 출연했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도 관심을 끌더라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열린민주당이 주관하는 대담 대장동 국민의힘 게이트 열린민주당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에 출연을 해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일종의 트랩인데 이 사람이 제 선거를 도와준 것도 맞고 또 뭐 역량이 있으니까 중간 간부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나중에 관광공사 사장하다가 때려치고 나가버렸어요. 그 영화 투자를 할 테니까 380억을 출연해달라고 제가 이거 좀 약간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제가 못하게 했거든요. 우리 뭐 선거를 캠프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뭐 이게 측근이라고 할 수 있냐. 아니 윤석열 씨가 뭐 측근 어쩌고 하면서 이제 이 지사님이 결재권자고 하시기 때문에 무관할 수가 없다. 이거 딱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자기는 그러면 대통령 측근이야? 사람 썼다는 것만 가지고 측근이라고 하면 그 측근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와 관련해서 자신은 보고도 못 받은 일이라며 배임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에 돌아갈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데 기여했다 또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에 최근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들을 모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공공개발을 막은 게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제 이 민간 개발업자들하고 유착돼 있던 것도 사실이고, 하여튼 뭐 일부 사업권을 가졌던 사람들의 그 개발 이익을 나눠 가진 것도 국민의힘인데, 너 왜 다 못 뺏었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런 게 명백한 이제 적반하장이죠. 저는 공공개발 환수를 설계한 거예요. 그렇죠. 설계 핵심은 어쨌든 고정으로 비율로 하지 마라. 일단 먹튀방지 조항 만들어라 이거였고, 제가 알고 있는 구속영장 내용은 하나은행이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실무그룹에서 혹시 땅값이 오를 경우에 오르는 부분을 일부 환수하자는 내부 의견을 묵살했다. 근데 저는 뭐 보고도 못 받은 일이고, 이게 이제 배임의 근거로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우리는 고정으로 받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제 지시 설계 방침에 따라서 고정으로 공모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전제로 또 응모를 했고, 뜬금없이 이쪽 먼저 하고 급하게 그냥 그 배임이게 말이 됩니까? 아, 이재명도 그러면 공범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들긴 하고요. 그러나 뭐 검찰의 수사를 냉정하게 좀 볼 텐데, 하여튼 저는 곽상도를 먼저 압수수색을 하든지 그렇죠. 잡든지, 박영수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놔두고 뜬금없이 여기부터 한 게 조금 이제 느낌은 안 좋은데, 뭐 근데 저는 뭐 100% 고통은 받더라도 결국 사필 규정하더라. 근데 포연이 막 생기고 포탄 날라오면 제가 좀 신나요, 사실. 네, 이재명 후보는 환수를 위한 최고의 기술을 썼다면서 배임이 아니고 갈취, 직권남용 등으로 왜 뜯었냐고 하면 좀 방어할 가치를 느낄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장동 사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기초든 광역단체장이든 제도에 없는 것을 설계해 공공환수를 한 첫 번째 사례라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담 행사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나가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밝혔는데, 눈길을 끄는 것이 검찰 수사 내용이 좀 의심스럽다, 그리고 느낌이 안 좋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뭔가 검찰 수사를 지금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들릴 수가 열린민주당 죄송합니다. 열린민주당. 거기 가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지금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뭔가 지금 문제를 제기한 걸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 쪽으로 이제 뭔가 압박 내지는 수사의 진전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 수사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히려 야당 쪽에서 불신을 제기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본인은 저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리고 그중에 이제 유동규 씨가 받고 있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물론 뭐 구속영장이라는 것이 그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법원에서 그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든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발부를 했단 말이죠. 이른바 이제 범죄가 소명됐다 이렇게 범죄도 소명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유동규 씨에 대한 배임 혐의를 현 단계에서는 법원도 인정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되면 나중에 혹시 법정에 갈 일이 있으면 거기에서 그 판정을 받아보면 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지금 아까부터 나오는 그 초과이익 환수 장치 이런 부분이요, 2015년 2월 달에 이재명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할 때는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라고 한 것이 왜 그 한 3개월쯤 뒤에는 그 조항이 빠졌는가, 그 장치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지금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잖아요.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유동규 씨는 거기에 또 한 번 이제 도시개발공사의 정관을 위반한 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면 본인은 지방재정법 같은데 지방공기업법 같은데 있는 관리감독권을 또 소홀히 한 거잖아요. 하여튼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이재명 지사로서는 그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무진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는데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다음 주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초 이르면 이번 주 검찰이 김 씨를 소환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이미 2주 조사 계획이 잡혀 있는 만큼 다음 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김 씨 측도 오늘 오전 아직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과연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돼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희 기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심은 김만배 씨가 과연 검찰에 언제 나갈지 또 그분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사실 많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를 소환을 할 텐데 또 일부 보도를 보면 왜 이렇게 소환이 늦춰지느냐, 오히려 이거 자체가 뭔가 수사에 적극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도 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가 늦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씨에 대한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유동규 씨가 구속돼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을 것 같고요. 그걸 토대로 이제 김만배 대표를 조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김만배 씨 수사 관련해서는 이 대장동 설계와 관련해서 또는 사업 수익 분배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수사가 있을 것 같고, 실제 470억을 굳이 회사 운영을 위해서 썼다면 대여금 처리를 할 필요 없는데 김만배 씨가 빌려가지고 뭔가 썼잖아요. 이게 이제 로비 자금이나 뇌물로 사용되지 않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박용수 특검의 인척이라고 하는 어떤 업자에게, 분양 대행업자에게 줬다고 하는 100억이 어디로 갔는지, 왜 줬는지, 그리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이제 준 50억, 그리고 또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의 진위 여부 등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 같고, 그 기초 자료는 정혁희 여사가 제시한 녹취록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은 경선 막바지에 접어들었죠. 이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캠프 간 대립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관한 수사를 서둘러 달라고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 측으로서는 수사 상황에 따라서 경선 판세에서 뭔가 반전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낙연 후보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혹시라도 검경이 이 사건을 어정쩡한 선에서 봉합하려 한다면 예상되지 못한 사태로 번질지 모른다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는데요. 이어 핵심 용의자들이 증거를 은폐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기 전에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며 관련자는 여야와 지위에 관계없이 엄정히 수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캠프 안에서는 심지어 이재명 게이트, 이재명 후보 구속 가능성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 절반 정도가 이재명 게이트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는데요. 서른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갖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유동규가 배임이어서 이재명이 바로 배임이 법적으로 되는 거는 서로 간에 공방이 치열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유동규가 배임 혐의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예. 상식적으로 볼 때 유동규가 지금 배임 이후로 구속돼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시장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이걸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공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낙연 후보 측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인 조정식 의원은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다라면서 이렇게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해서 도대체 왜 무슨 의도에서 그러신지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정치권의 관측통들이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거의 이제 승세가 굳혀졌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후보 측은 결선 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이재명 후보의 배임 혐의 또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지금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반전의 카드 또는 회심의 카드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 실상 어느 정도 국민의 어떤 조사, 여론조사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실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대선 경선 후까지도 좀 바라보면서 불안한 후보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예상의 상황이 발생할 걸 대비한 좀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만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만 녹취록에는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뭐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이 사건은 개발 초기부터 특수부 수사가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뇌물 받지 말라고 수차 얘기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의 또 다른 대선 주자죠. 박용진 후보가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책임져야 할 상황이 오면 이 후보뿐 아니라 민주당도 다 죽는 거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만일의 수사 관련해서 만일에 지금 진중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다 책임져야 될 상황이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저는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이 다 죽는다고 봐요. 이어 박용진 의원은 호재인가 악재인가를 묻는 질문에 어떻게 호재라고 얘기할 수 있냐. 우리 모두에게 여야 모두에게 악재라면서 생각의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은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감싸면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어제 KBS의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대장동 사업은 박수받을 일이라며 경선 이후 당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대장동 의혹이 민주당의 악재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박용진 후보와는 반대로 그렇게 안 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어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화천대유 측이 5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사람들의 명단, 이른바 50억 클럽, 50억 리스트 6명의 이름을 공개했죠.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정의회계사의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은 김만배, 유동규, 정의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녹취록에 50억 약속 그룹으로 언급된 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그분들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녹취록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인사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무소속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그리고 익명으로 언급된 홍모 씨까지 6명입니다. 이렇게 50억 클럽 명단에 언급된 당사자들은요, 사실무근이라면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런 식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 김순환 전 검찰총장도 입장문을 내고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밖에 박영수 전 특검도요, 화천대유나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 무책임한 폭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최재경 전 수석도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박수영 의원이 이른바 50억 클럽 6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여야를 불문하고 전방위로 의혹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 인사가 많다는 이유로, 또 국민의힘은 그러니 철저히 수사하자는 논리로 상대를 몰아붙였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 6분 홍모 씨를 제외하고 다 박근혜 정부 때 분들입니다. 6분이 실소유자라 그런다 그러면 말 그대로 국민의힘 게이트죠. 박영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분이 그래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분을 그래 우리 쪽에서 임명했다고 우리 쪽 국힘이라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노무현 정부 때도 검사였고 김대중 정부에도 검사였고 이명박, 박근혜 다 요직에서 잘 나가는 검사들이었습니다. 네, 한편 박수영 의원이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명단이 자신이 본 명단과 안 겹치는 이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언론인들이 초기에 제가 봤다고 하는 명단에 대해서 궁금해하길래 네. 제가 현재 곽상도 의원의 이름은 그 안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고 다만 금액 같은 건 좀 부정하겠다. 그때 네. 처음 봤던 명단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명단의 이제 신빙성에 대해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6명이라고 하는 명단을 박수영 의원은 본 것 같은데 제가 본 4명짜리 명단과는 일부 인사 이름이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예.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제 면책 특권에 기대서 50억 리스트의 명단을 공개했지만 물증이나 이런 걸 제시하지는 지금 못하고 있고요. 또 당사자들은 당연히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나오자 이제 여야는 서로 상대방을 겨누고 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는 또 자기가 받았던 그 리스트하고 지금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뭔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박수영 의원이 얘기한 근거는요. 그 바로 정모 회계사라는 사람이 검찰에 제출했다는 19개의 녹취 파일. 그 안에 있는 50억 클럽 얘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은 그 녹취록을 봤나 보죠? 뭐 봤는지 아니 그게 뭐 여의도 정치권의 소문에 따르면 이것도 소문입니다만은 그 녹취록이 지금 국민의힘에도 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확인한 바가 없는데. 근데 하여튼 본인이 그 녹취록에 따르면 이렇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도 그 녹취록이 있는 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여러 사설 정보지 같은 데 보면 이제 55 클럽이라고 돌아다녀요. 이준석 대표가 본 거는 지금 4명짜리가 돌아다닌다는 것 아니에요? 그중에 이제 한 명은 다르다고 하고요. 다르다고 하고요. 저는 그 한 명에 대해서도 제가 또 들은 것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워낙 그 여러 가지 그 지금 사설 정보지 내용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설 정보지는 그거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긴 어려운 것이고 다만 박수영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그 녹취 파일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그게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다른 사람의 사설 정보지 전원보다는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건 또 이미 검찰이 갖고 있는 거겠죠. 검찰이 갖고 있는 내용이니까 검찰은 지금 박수영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미 확인한 상태일 겁니다. 네, 이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박수영 의원, 50억 원은 아니지만요. 당시 성남시 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에게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해당 녹취록에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녹취록에 챙겨줘야 할 대상으로 시의회 의장 직함 등이 등장하는 만큼 검찰 수사로 대거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박 의원의 주장과는 별개로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연장선상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과거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냈던 인물이 화천대유에 근무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입니다. 삼선 성남시 의원의 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최모 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12년부터 2년 동안 성남시 의회 의장을 지낸 이 최 씨는요. 대장동 설계를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의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전직 시의장과 막대한 이득을 본 화천대유 어떤 관계일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화천대유 측은 최 씨가 지난해부터 주민 입주를 원활하게 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면서 현재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최 씨의 취업 계기에 대해선 의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가성 취업 의혹엔 선을 그었습니다. 또 최 씨 역시 다른 직원처럼 최소 5억 원의 퇴직금을 받게 됐는지 묻자 화천대유 측은 모든 임직원은 성과급 계약을 했고 직급마다 다르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최 씨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저희 취재진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화천대유하고 최 씨가 어떤 관계냐 이게 지금 궁금해지는 건데 보도를 보면 최 씨의 과거 이력에서 대장동 사건과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네, 최 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하기 전의 행적을 저희 TV조선이 따라가 봤습니다. 최 씨는 2006년에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로 시의원에 처음 당선이 됐는데요. 2012년 7월 시의회 의장에 당선된 뒤 한 달 만에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습니다. 최 씨는 민주당 소속으로 성남시장을 지냈던 2013년 2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를 주도했었는데 이 조례안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상당수가 퇴장하는 진통 끝에 찬성 17표, 기권 1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당시 반대했던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날치기 통과라는 주장에다가 이 성남도시공사 설립 후에 뒤치다거리는 성남시민의 몫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됐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최 씨는 그런 상황에서도 의사 진행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네, 최 씨는 2015년 시의회에서 물러났는데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이 최 씨를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최 씨는 수천만 원의 업무 추진비 지출 증빙을 거부했다며 해임 위기에 몰리기도 했지만 2017년 4월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최 씨가 어떻게 해서 화천대유에 들어가게 된 건지 이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 씨의 화천대유 입사에 누가 관여했는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측은 최 씨가 의회를 그만둔 지 7년 정도 됐다면서 입사 과정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네, 이런 사실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즉각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화살을 돌렸습니다. 성남시 의회 의장이 화천대유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후보는 이 사실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합심하면 못할 게 없는 게 자치단체의 실상이다라고 공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권 카르텔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서 전직 성남시의회 의장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의장에 재직할 때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건을 일종의 강행처리란 주역이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규명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로로 나중에 화천대유 측에서 이 사람을 지금 근무 중이면 이제 합법적으로 그 사람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그런 대가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정도인데 그런 정도 대가성 가지고서는 사실은 만약에 그 공로가 굉장히 크다면 그러면 뭐 아마 다 보상은 좀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성남시설공단이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바뀐 거란 말이죠. 네. 이 바뀐 것 자체가 뭐 화천대유 측의 수익을 엄청나게 크게 해줬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려워요. 그러고 보면 그냥 제가 보기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은 단순히 그냥 과거에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바꿔주었고 시의회 의장일 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화천대유가 이제 이 대장동 개발에서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됐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그냥 사후 보상 차원 뭐 이런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이 규명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규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대가성이 있는지 그런 겁니다. 네, 이처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복잡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 캠프는 50억 약속클럽 명단에 대해 사실상 50억 뇌물클럽이라면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캠프 박성준 대변인은 부동산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대장동 국민의힘 오적으로 명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화천대유 사태는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과 친분이 깊은 법조계 인사들이 결탁한 부정부패 종합판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태 본질은 명확하다. 돈을 주고받은 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범인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오적은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개인의 사적 욕망을 채우는 데 이용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감이나 공적 마인드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박수용 의원이 내놓은 대장동 국민의힘 오적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이재명 캠프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수영 의원이 어떤 경로로 이 정보를 접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 좀 저는 일단 의심을 갖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너무 묻지마시 폭로로 우리 국민의힘이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재명 후보하고 연결시키는 무분별한 폭탄 선언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재명 캠프 측이 이제는 폭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어제 들으셨겠지만 방금 얘기한 중에 무분별한 폭탄 선언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접근을 사실로 접근하지 않고 누구랑 친하다, 누구랑 측근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자꾸 카더라식으로 해서 공략을 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이라든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명확하게 고소하겠다. 자신은 비록 유동규가 구속됐지만 이 소신 있게 이 일을 했고 5,503억을 환수했고 이는 정말 전대미문의 행위고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것인데 왜 이것밖에 환수하지 못했냐고 비판하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취지인 것인데 또 이제 다른 면에서 보면 50억 클럽 얘기가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들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50억 뇌물 클럽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이 상심하고 있고
특히 전 박근혜 정부의 전 청와대 민정수석들, 그다음에 검찰총장, 그리고 뭐 특검 검사 또는 권순일 대법관 이런 많은 어떤 고위직 법관과 검찰 직원들이 이렇게 불려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신속히 수사를 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 그 누가 성역과 관계없이 여야를 관계없이 수사가 돼서 국민들께 진실을 밝혀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여야가 대장동 의혹을 두고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의 신경전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국민의힘 최종 결선 주자들을 가리는 2차 컷오프 발표가 나오는 날이에요.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4명으로 추리는 2차 컷오프 당원 투표가 오늘 막을 내리게 되면서 내일 오전 10시 본 경선 4인의 명단이 발표됩니다. 때문에 이틀 전 열린 2차 컷오프 전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서로를 향한 견제가 이어졌는데요. 이 중에서도 윤석열 후보 측과 유승민 후보 측이 토론회 이후에도 설전을 벌이는 등 캠프 간의 진실 공방과 감정 싸움이 격화되는 모양새죠. 먼저 두 사람의 토론회 당시 모습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몇 명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지요?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요? 천공 스승.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모르시는구만요. 제가 알긴 하는데요. 네.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좀 과장돼. 알긴 알고요. 네. 지장 스님은 아십니까? 지장 스님은 전 모르겠습니다. 만나본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지장 스님 예. 네. 이병환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병환. 이병환이요? 예. 또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모릅니까? 네. 아주 뭐 이상한 특정 부위에 그 침을 놓는 사람이라고. 네, 만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역술인 중에 노병한이란 분은 압니까? 노병한 씨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신문에도 났지만 올려놨지만 그날 제가 자주 봅니까? 자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날 딱 한 번 우리 저 김종인 위원장하고 정가위원 그때 딱 한 번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식사 갔더니 거기 나오셨더라고요.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이번에는 신체의 특정 부위에 침을 놓는다는 사람을 두고서 공방을 벌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윤 후보 손바닥에 쓰여있던 왕자에서 비롯된 주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들으신 것처럼 이 6차 경선 TV토론회에서 윤 후보를 향해 천공 스님, 지장 스님, 노병환 등 역술인의 이름을 차례차례 거론하면서 만난 적이 있느냐, 아는 사람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 윤 전 총장은 각각 천공 스님은 알긴 아는데 멘토란 얘기는 과장됐다. 지장 스님은 만난 적 없고 모른다. 노병환은 딱 한 번 봤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이병환이라는 특정 부위에 침을 놓는다는 전문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는데요. 윤 후보는 되레 뭐 하는 분이냐라고 물으면서 만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유 후보는 지난 6월 9일 총장 사퇴 후 첫 번째 공개 회사 때 윤 전 총장 바로 뒤에 따라다니던 분이다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윤 후보는 재차 모르겠다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더 큰 다툼은 토론회가 끝난 뒤에 장외에서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가요? 네, 윤 후보와 유 후보는 유 후보 측에 잇따른 무속 주술 관련 공격과 관련해 토론회 촬영이 끝난 직후에도 언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후보는 윤 후보에게 왜 토론회에서 미신 같은 얘기를 하느냐며 조심하라고 항의했다고 하고요. 이에 유 후보는 의혹 보도가 나왔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냐? 당신이 뭔데 조언을 하느냐라고 맞섰다고 합니다. 유승민 캠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삿대질을 하며 유승민 후보의 가슴을 밀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이 논란이 일자 윤석열 캠프 측은 삿대질과 가슴을 밀치는 등의 일은 없었다면서 윤 후보는 토론 직후 이 후보들과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유 후보에게도 선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면서 약수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분들 중에 정법이라는 분은 강의 동영상이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뿐 격한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유 후보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악수한 손을 뿌리치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당시 방송 토론 마이크를 벗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상황은 녹음돼 있을 거니 확인이 가능하다라고도 했는데 그러자 유승민 캠프는 CCTV도 확인해보자면서 토론회 직후 윤 전 총장이 유 전 의원과 악수를 한 뒤
정법에게 미신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면서 유 전 의원 얼굴에 손가락을 흔들며 항의했다고 맞섰습니다. 유 캠프는 또 윤 후보가 악수를 청하면서 건넨 손을 뿌리쳤다는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추고 유 후보 면전에 손가락을 흔들어댄 거나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이미 다 우리 저 캠프에서 다 입장을 다 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정법 유튜브 뭐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취지? 아니 그러니까 다 이미 얘기를 했고 뭐 잘못 알고 있는 거는 그런 걸 보면은 다 알게 된다. 미신이나 뭐 점 이런 거와 관계 있는 그런 거는 아니다. 무슨 미신이나 점 보는 사람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좀 아시라고 한 겁니다. 네. 유승민 후보께서는 네.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이거 다 제가 우리 캠프에서 당시 상황을 다 설명을 해서 발표를 했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없죠. 네, 없었습니다. 그건 옆에 후보들도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윤 후보나 유 후보 모두 감정적으로 많이 격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 이 과정에서 나온 이름들이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유승민 캠프 측은 이병환 씨는 자칭 항문침 전문이라는 생소한 이력으로 알려져 있고 그 침술로 기를 불어넣어준다고 말하고 다녔다 이렇게 알려졌다고 했는데요. 국내 의료 면허증 유무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독자적으로 특허를 받고 무료 의료 봉사 활동을 다닌다고 지역 언론 등에 홍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난데없이 특정 부위에 침을 놓는다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좀 당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유승민 캠프에서는 지지자가 왕자를 써준 것을 거부하지 못했던 윤 전 총장이 수행을 도운 분과 인사도 없었다니 의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저희가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윤 후보 근처에 있는 분이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분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 영상에서 이 씨가 윤 후보를 민착 수행했다면서 윤 후보는 무엇을 감추려고 이 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했느냐 추궁하기도 했는데요. 윤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치졸한 정치 공세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모인 행사장에서 이 씨가 윤 후보 측에 있었다는 이유로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윤 후보 측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역술인 관련 얘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지난번 마지막 토론회의 마지막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서 누구를 아시느냐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글쎄요. 윤 후보는 그분들을 거의 잘 알지 못하는 상태고 또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무슨 특정 부위에 침을 놓는다는 그런 분 얘기도 그냥 현장에서 따라붙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옆에서 사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온매무새를 뭐 바로 잡아줬다고 해서 측근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지금 말씀드린 그 분은 윤 후보 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지적한 유승민 후보와도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 있고 심지어 이낙연 후보가 종로에서 유세할 때도 뒤에 있었고 반기문 전 총장 뒤에도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뒤에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다. 네, 그런데 두 후보 측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진 이병환 씨는 과거 다른 정치인 주변에도 모습을 나타내거나 사진을 함께 찍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씨가 과거 사진을 찍은 정치인 중에는 유승민 후보도 있었는데요. 구체적 시간과 장소,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 행사장에서 유승민 후보와 함께 나란히 서 있는 자세로 사진을 찍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유승민 캠프 측에서는 유 후보와 이 씨가 사진을 찍은 것과 이 씨가 윤 후보를 행사에서 수행한 건 차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네, 다만 이병환 씨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의 6월 행사 당시 수행을 했느냐는 질문에 자발적 봉사였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지난 4월 윤 전 총장이 부친을 모시고 사전 투표할 때와 6월 행사 때 2번 도와준 게 다고 명함을 주고받거나 개인적으로 인사를 나눈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윤 후보에게 특정 부위 시술을 해준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나야 침을 놔드리고 싶다면서 개인적으로 인사한 적도 없는 분한테
후보한테 어떻게 침을 놓냐고 했고요. 그는 유승민 후보 측이 TV토론회 등에서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문제를 삼은 데 대해서는 내가 마치 이상한 침술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변호사 등 지인들과 법적 대응을 할지 상의해 볼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지금 두 후보 측이 주술 관련 또는 또 특정부에 침을 놓는다는 그런 사람에 대한 언급으로 해서 팽팽하게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거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뭐 저런 장면은 상당히 이제 이 경선 토론 자체가 희화화된다 하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봅니다. 왕자 논란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어떻게 보면 사실 일종의 그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진지하게 토론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뭐 검증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저런 식으로 공방을 주고받는다. 그거는 이제 토론의 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윤 후보와 유 후보 일명 천공스승이라는 인사를 놓고도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공스승은 유튜브 채널에서 강연을 진행하는 인사로 알려졌는데요. 유 후보는 윤 후보 측이 상기시켜준 소위 정법 동영상을 찾아봤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국민을 위해서 검사가 돼보겠다. 불의를 보고 나는 그런 거를 당당히 할 말을 하고 하는 사람이 나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자천도 당하고 고생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시대를 만났죠. 이제. 윤석열 총장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대를 가졌느냐. 그 기승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이 사람이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 후보가 유승민 후보한테 아까 말씀하신 정법이라는 분 동영상 한번 보시면 어떤 분인지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바로 이 사람을 말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SNS를 통해서 굳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상기시켜줘서 소위 정법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봤다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감흥이 조금도 없었다. 따르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후보님 이런 영상을 보셔서 손에 왕자도 쓴 채 TV토론에 나온 것이냐. 이런 유튜브 볼 시간에 정책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도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의 손에 쓰여 있던 왕자 논란. 어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국정감사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보건복지 국감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부가 개인 방역을 강조하며 악수 자제를 권고하는데 유력 대선 후보가 손쉽게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다며 윤 후보를 겨냥한 건데요. 좀 머쓱해지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유력 대선 후보와 캠프가 손 씻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 PPT 다시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최근 야당 대선 주자 TV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고 나오신 분이 계세요. 네티즌 수사대가 이 후보를 조사해 봤더니 제 시간이고요. 개인 방역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개인 방역이야? 이 후보께서는 손바닥 임금왕자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할머니께서 손바닥에 써주신 거라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쓸 정도면 수초 동안 손을 잡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악수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공고를 몰랐거나 어겼거나 여하튼 개인 방역 수칙 위반으로 보이는데 적절치 않아 보여요. 사진과 가정만 가지고 손 씻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을 상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악수나 뭐 손 접촉을 자제해 주시기는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에 대해서 무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기요 간사님. 아니 무슨 방역 수칙입니까? 손을 잡았잖아요. 무슨 손을 잡아요? 소중한 국정 감사 시간을 꼭 이렇게 써야 됩니까? 아니 제 시간 제가 쓰는 거예요. 예. 자질이 지금 문제될. 뭐라고요 지금? 마무리하시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 네, 이런 가운데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녹취 파일을 복원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넘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전해드리는 못하겠는데요. 지금 검찰이 공수처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김웅 의원하고 그다음에 조성은 씨의 녹취록을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한테 이거 이제 대검으로 갖다 줘라. 그리고 뭐 이거는 갖다가 만약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안 보이게 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이거 보도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보도는 봤고요. 실제 이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사건도 좀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녹취 파일이 없으면 증거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김웅 의원이라든가 손준성 검사 모두 핸드폰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실제 증거가 안 나올 수 있었는데 녹취록이 나왔고 결국에는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녹취 말을 했고 대검에 꼭 접수해라. 고발장을. 그리고 우리 측에서 고발장을 작성한다. 이런 취지는 나왔기 때문에 또 이 수사도 귀추가 주목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그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관련자가 처음으로 구속이 됐어요. 네. 그래서 검찰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제 김건희 씨는 뭐 전주 돈을 대준 사람으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사실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이사 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사정으로 지금 뭐 출석을 안 한다든가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그 사람들까지를 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난 뒤에 김건희 씨를 아마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